아까 눈썹, 황금 눈썹의 요괴의 얘기에서는 하나라는 결론, 모든 걸 모아들이는 하나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하나의 집착이다, 요괴가 되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원리만 주장하는 사람,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잘 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자기는 나는 원칙주의자라고 하지만 세상은 인연에 맞게 서로 활기차게 새로운 삶을 읽어가는 거지, 원칙을 고집해서 삶을 틀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원칙만 주장하는 사람 문제가 있고, 원칙 없이 욕망대로 움직이는 것 역시 큰 문제다. 이 두 개가 만나서 가장 조화로운 소위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현장,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뭐냐? 고급으로는 불교의 깨달음이고 또 세속적으로는 조화로운 삶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궁극의 하나를 설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냐. 궁극의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있으면 편해요. 궁극의 하나가 있으면 편하다고요. 근데 그건, 궁극의 하나는 우리 삶의 살아 움직이는 현장에 적용하면 벌써 지나간 옛 물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궁극의 하나 주장하는 일이 우리에게 조심스러워야 된다. 그렇다고 원칙 없는 삶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라 속에 내 삶의 찌꺼기들을 다 녹인다,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 삶의 사소한 가치를 무시하는 폭력이다. 모두 다 자루에 집어넣고 내 걸로 만든다. 역시 또 하나의 탐욕이고 세상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행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도 이제 우리말로 바꾸자면 주자국이라는 나라인데요. 주는 붉을 주자이고 자는 자주색 자자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공자는 자주색을 미워했어요. 이쁘기만 하지 바른 붉은색을 이 시각적 착오를 일으켜서 바로 변별하지 못하게 합니까? 미워한 거예요. 근데 불교는 자주색 좋아, 붉은색 좋아, 자주색은 자주색답게, 붉은색은 붉은색답게 쓸 거야. 이게 불교입니다. 불교입니다. 그런데 주자국이라는 이 나라는 어떻게 된 건지, 공자처럼 까다롭게 막 차별이 소위 관습이 된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이제 삼장법사 일행이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국경에 들어가자마자 인종차별이 엄청난 겁니다. 인종차별. 그래가지고 저팔계는 돼지처럼 생겼다고 해서 돌멩이 던지고, 사오정은 깜둥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돌멩이 던지고, 손오공은 까칠한 원숭이 닮았다고 해서 돌멩이 던지고, 삼장법사는 아이고 스님 하고 잘생겼다고 존경하고, 차별 대우가 엄청난 거야. 다름에 대해서 수용하는 거 참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불교는 그 다름이 뭐예요? 그 만 가지 다름이 한결같이 우리가 잃어버린 적이 없고 본래 갖춘 그 평등한 불성에서 드러난 것이므로, 깜둥이든 돼지든 털 부석부석한 원숭이든 한결같이 불성이 드러날 뿐이라서 오로지 예경, 사랑, 이것으로 맞이하는 거란 말입니다. 불교의 위대함이 이런 거예요. 현실적으로 적용해봐도 과거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서 불교는 거의 어마어마한 혁명이었다. 왜냐하면 불가촉 천민이 성불할 수 있다 이겁니다. 불가촉 성민이. 그런 상황에 브라만들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기분 나빴겠어. 근데 이 주자국이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데 손오공이 이제 하다 참다 못해서 저팔계를 시켜서 한번 무서운 모습 해줘. 그러니까 왕 하니까 이제 도망을 갔어요. 그러고 거리를 지나가는데, 성문을 지나서 거리를 지나가는데 방문이 하나 떡하니 붙어 있는데 국왕이
3년째 원인 모를 체증에 시달려 있어서 밥 한 숟가락을 못 먹는 거예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나라의 절반을 떼어주겠다. 한 번도 절반 떼어준 적은 없습니다. 이 나라의 절반을 떼어주겠다. 그러자 손오공이 벽불을 쭉 찢습니다. 찢어서는 이렇게 접어서 저팔계의 품에 이렇게 넣어주는데 반만 나오게 쏙 집어넣지 않고, 그러니까 관리들이 지나가다가 어라? 공지문을 붙였는데 공지문을 뗐어요? 이거 범법이거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공지문을 뗐는데 이 누가 공고문을 방을 누가 뗐는가 하고 보니까 저 돼지가 가슴에 공고문을 끼고는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서는 무슨 짓이냐. 국가의 공문을 왜 마음대로 떼어가냐. 그러니까 이제 막 실랑이를 하는데, 자, 우리가 일단 우리 묵는 데 가서 얘기합시다. 여행자들이 묵는 여관 이름이 뭐냐면 함께 모이는 여관, 회동관이에요. 우리가 회동하잖아요. 여야 회동, 영수 회동, 회동한 하나로 만납니다. 회동관에 가요. 그래가지고 손오공이 묻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이런 일은 그 정도는 내가 정말 잘났게 해줄 수 있다. 그러면 황제 폐하에게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황제가 직접 와라. 이렇게 이제 이래야 몸값이 올라가거든요. 이태백이라는 시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태백이라고 한 것은 아마도 이가 태백성의 기운을 타고났기 때문에 태백이라고 불렀어요. 하여간 이백이라는 위대한 시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술잔을 탁 기울이고 있는데 새로 정원이 꾸려지고 모란이 새로 피고 왕비가 최고로 아름답고 왕이 최고로 건강한 이 시점을 만나서 이 나라의 최고 노래꾼이 와서 노래를 지어주기 바란다. 그렇게 이백을 데리러 왔어요. 그러니까 술을 잔뜩 먹고 나는 취해서 못 가니 이 왕이 오라고 해라. 그래서 취한 이백을 이렇게 떼매고 가서 시를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비서실장한테 먹가르라고 하고 양귀비한테 벼루 들고 있으라고 하고 아주 만행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태백을 지금도 회고하면 그 위대한 시만큼이나 나는 취했으니 황제 떠러 오라고 해 하는 그 멋진 낭만주의적 뭐라고 할까, 만용? 이것이 오늘까지 미담이거든요. 손오공이 그랬어요. 오라고 해. 그러자 황제가 있다가 정식으로 사절단을 갖춰서 이제 의사를 모셔갑니다. 모든 요구하는 바는 다 들어줄 테니까 와서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 왕을 한번 진찰해 주세요. 진찰해 주세요. 가서 진찰했더니 역시나 인종차별의 국가라서 저 주둥이도 뾰족하고 어디 하나 볼 데 없는 원숭이가 자기 진찰을 한다고 하니까 처음에 삼장법사가 들어오는 걸 보고는 아이고 역시나 우리 내 병을 고쳐준다더니 훌륭한 분이 들어오셨구나 하더니 진짜 진찰은 손오공이 한다고 하니까 진찰을 못 받겠다. 못 받겠다. 저렇게 흉악한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손오공이 그러면 실로 진맥을 합시다. 이게 옛 사극에도 나오잖아요. 이걸 여기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현사진맥, 실을 늘어뜨려서 병자의 맥을 보는 일을 현사진맥이라고 부르는데 현사진맥을 합니다. 현사진맥을 해보니 암수 2마리의 새 중에 암컷의 새가 날아가 버려서 수컷새가 외로운 증세다. 문학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컷새가 외로운 증세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용하느냐. 우리 황제 폐하에게 3명의 사랑하는 처가 있었는데 원래 국왕은 3처를 두게 돼 있거든요. 그 중에 처가 3명이에요. 정식 처가. 그 중에 제일 사랑하는 처가 금이야 오기야 하는 중에 금자를 쓰는 금성군이었는데, 이 금성군의 왕비가, 금성궁은 궁이죠. 후궁할 때 궁자 말입니다. 금성궁의 왕비가 요괴에게 잡혀간 거예요. 그날부터 이제 이
속이 콱 막히더니 물도 넘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내가 이런 치료는 전문이다. 이 나라에 무슨 약이 있는지, 그래서 무슨 약을 가져올까 할까? 있는 약을 전부 가져와라. 산삼, 녹용, 고려인삼 다 이제 가져오는 겁니다. 가져와서는 가져온 총 약의 개수가 808가지. 온통 들어놓고는 가져온 약을 쓰지 않고 이런 약들을 씁니다. 진짜로 약이에요. 대황이라는 한약이 있어요. 대황이라는 한약이 있는데 뿌리 약초입니다. 이게 성질이 차고 써서 먹으면 설사를 해요. 그 다음에 파두라는 약이 있어요. 역시 우리나라에는 나지 않고 중국, 대만 같은 데서 나는 약입니다. 우리 약재도, 우리도 동의보감 이런 데 있습니다. 근데 이 파두라는 약을 가져와라. 이것도 설사약입니다. 얼마나 강하면 위장이 약한 사람이 이걸 하면 피를 토할 수 있다. 그렇게 강력한 이제 설사약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팔개를 시켜서 야, 말오줌을 좀 가져와. 말오줌. 그리고 이제 또 시켜서는 솥의 밑에 있는 솥 그름을 좀 가져와. 자, 보세요. 이게 다 쓰레기입니다. 다 내가 가진 것을 쏟아내고 버리는 약들이에요. 이 소위 대왕이라는 건 내 속에 있는 걸 쏟아내 버리는 것이고, 파도 역시 그렇고, 솥그름은 수시로 긁어내 버리는 것이고, 오줌은 배설물이고, 다 버리는 것들입니다. 제가 뭐라고요? 불교 공부는 잉태의 공부가 아니라 낙태의 공부다. 그랬잖아요. 말이 험하니까 이 말을 가지고 와서 어디 가서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지만 원리는 완전히 그렇다. 이 약도 그렇습니다. 쏟아내는 공부지 담아들이는 공부가 아니다. 담아들이는 공부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약을 제조를 합니다. 환약을, 이만한 환약을, 오줌이 섞인 환약을 3덩어리를 만들었어요. 약을 먹어야 되는데 물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물로는 안 됩니다. 이런 물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떤 물이 필요하느냐? 그러자 손오공이 그 물을 만드는 조건을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 써놨는데 한번 보시죠. 이 물을 만들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까마귀의 오줌. 예? 누가 하늘을 날아갈, 그것도 앉아있을 때는 안 돼요. 하늘을 날아가는 까마귀의 오줌. 물속에서 수영하는 잉어의 오줌. 이 오줌은 왜 오줌인 줄 알죠? 이게 버리는 약입니다. 버리는 것이 약이에요. 서왕모의 분가루. 서왕모가 천상에 사는데 화장도 안 할 뿐더러 설사 화장한다고 해도 공중에 떨어져서 날아간 분가루를 어떻게 찾느냐고요. 태상노군의 화로의 끓음인데, 끓음은 사투리인 것 같고, 그을름, 예? 그을음. 역시 화로의 그을음을 어디 가서 구해오느냐고요. 옥황상제가 쓰다가 내버린 두건 3개, 승천을 기다린 용의 수염 5개, 어떻게 해도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게 선종 용어예요. 선종 용어라서 토끼의 뿔, 거북이의 털 구할 수 없잖아요. 이게 토모구각유입니다. 이게 전부. 토끼의 뿔, 거북이의 털처럼 이렇게 구할 수 없는 것들로 다 모아서 탕을 끓여서 그 물을 가지고 내가 지금 지어준 약을 먹으면 왕의 병이 쑥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도 구할 수 없는 거지요.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차선책이 있는데 뿌리 없는 물을 구해와라. 그 뿌리 없는 물이 어디 있습니까? 땅에서 솟아나는 물 말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이 땅에 내려오기 전에 받는 물이면 된다. 그건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할 수 있겠습니다. 받으면 되니까. 근데 비가 안 오네. 그래서 비가 안 오는데 이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면은 기왕에 선심 쓰는 거 내가 선심을 하나 써주지. 그리고서는 자기 꼬봉들 있잖아요. 동해용왕, 서해용왕 다 손오공한테 당하고 늘 당하는. 동해용왕을 불러옵니다. 비 좀 내려줘. 그러니까 비 내리려면 옥황상제 명령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비를 내립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방법을 생각해봐. 그러니까 제가 기침을 하면 침이 좀 튀어나오는데 그거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며칠 몇 시에 내가 재채기를 할 테니 준비하십시오. 그러자 손오공이 국왕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 재채기를 받으려고 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도계용학이 재채기를 H하는 순간에 한 방울 두 방울이 모아져서 요 약을 겨우 삼킬 수 있는 만큼의 물이 모아집니다. 그래서 이 손오공이 만든 소위 설삭을 먹고 뿌리 없는 물로 복용을 한 뒤에 그야말로 연달아 속에 있는 것을 쏟아냈는데 보니까 왕비가 납치당하던 날, 유괴당하던 날 먹던 찹쌀밥이 목에 걸려서 위장에 걸려서 내려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제의 병이 쑥 낫게 됩니다. 쑥 낫게. 보나마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아들이지 않고 쏟아낼 수 있을까요? 까마귀의 오줌처럼 생각하면 집착 안 할 수 있습니다. 없는데 뭐. 무슨 말 하는 건지 알죠? 실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잉어의 지금 일어나는 일이 물속에서 헤엄치는 잉어의 오줌을 받는 일과 같다면 그건 불가능할 뿐더러 그런 일은 없는 거거든.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약재와 이 심지어 약을 삼키는 물방울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내가 집착할 실체라는 것이 따로 없다. 이게 우리의 이 소위 번뇌라는 채증을 내리는 유일한 약인 거예요. 유일한 약이라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번뇌를 내리면 두 가지 방법이 똑같은 결론은 같은 건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체가 없음을 직접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끝없이 깊은 참선을 하고 그리고 부처님이 가르쳤던 이 우리의 몸뚱이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거듭거듭 관찰하는 수행법이 있어요. 이게 뭐죠? 부정관입니다. 이 몸이 백골로 이루어져 있을 뿐 이 살은 붙었다가 떨어지는 덩어리일 뿐이다 라고 보는 관법이 백골관입니다. 이 수행을 하면 예쁜 처자가 지나가면 해골이 덜거덕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소위 여세계에 대한 혹은 성에 대한 희망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이 몸을 이렇게 봐도 이것이 고름과 침과 더러운 피로 가득 찬 고름 주머니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이 관법을 실천하면.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가면 자기에 대한 혐오증으로 이어지기도 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자살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런 더러운 걸로 왜 살지? 이렇게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래서 더러움을 관찰하는 방법, 백골임을 관찰하는 방법으로도 집착을 없애지만 후유증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방법도 좋습니다. 이게 결국 참선인데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한 몸으로 관찰하기가 선정이라고 했잖아요. 한 몸으로 관찰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와 중생이 한 몸입니다. 나와 중생이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 거, 이건 네 거라고 날 갈라서 욕망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주면 이건 비유하자면 당신은 머리고 나는 손인 거예요. 한 몸이니까. 내 머리가 간지러워서 긁었는데 내가 손이 머리에게 너 나에게 고맙다고 해야 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럴 수 없잖아. 그런 의미에서 소위 이 세계와 나아가 우주법계와 나아가 부처의 마음이라는 점에서 한 몸임을 아는 이 자리에 가도 지금 이 소위 내 속으로 집착하는 이 집착이 채증이 사라질 수 있다. 번뇌가 집착이 사라질 수 있다. 두 가지인데 결론은 같은 거예요. 사라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소위 왕의 채증을 치유하는 방법이었어요. 이건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관세음보살, 옴마니반매옴. 이것이 모두 우리 속에 갇힌 번뇌라는 채증을 내리는 약을 쓰고 있다.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는 이 약을 다시 붙들고 이것이 제일 귀한 것이라고 집착할 수 있다. 그 부분을 경계해야지요.
그래서 이제 1차 숙제가 끝났습니다. 이제 뿌리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왕의 병은 금성궁이라는 왕비가 요괴에게 잡혀간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병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손오공이 이제 요괴의 소굴을 찾으러 가요. 찾으러 갔더니 마침 요괴는 이제 이 왕비를 납치해다가 혼인 관계를 맺으려고 보니까 한 신선이 이 왕비에게 옷을 하나 선물합니다. 근데 이 옷이 종려나무 껍질로 만든 옷이에요. 만지면 거꾸러워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가시로 가득 차 있어서.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정조를 올바르게 유지하고 이제 이 요괴는 계속 이제 이 국왕에게 그럼 궁렬에도 바쳐라 하고 이제 이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중인데 손오공이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갔더니 방울 3개를 무기로 씁니다. 한 방울을 흔들면 불길이 솟아나오고 다른 한 방울을 흔들면 연기가 솟아나오고 다른 한 방울을 흔들면 황사 누런 모래먼지가 일어나요. 이게 탐욕의 불, 분노의 연기, 어리석음의 먼지, 이게 탐진친 거예요. 이 방울을 무기로 쓰는 겁니다. 무기로 써. 그래가지고 그래도 불과 연기는 견딜만 한데 이 모래바람이 일어나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손오공이 또 자기 특기인 변신술을 발휘합니다. 발휘해서는 이제 요괴의 이름이 이래요. 얼마나 서유기가 주도면밀하냐면 가는 일도 있고 오는 일도 있다. 우리 부처님은요, 이와 같이 오고 이와 같이 가다. 이건 가고 오미 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가고 오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이 존재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갔으니 생멸이란 말입니다. 이 부하 이름이 하여간 나는 생멸하는 존재라는 것이 부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요괴로 변신해서 이 요괴의 이걸 훔쳐냅니다. 훔쳐내는데 도대체 이 방울이 뭐가 이렇게 신기하지 하고 방울을 막아놓은 솜뭉치를 이렇게 떼니까 불길과 이 연기와 모래바람이 막 일어서 깜짝 놀라서 이 방울을 떨어뜨려요. 그러자 그 참에 요괴가 아하, 손오공이라는 놈이 내 걸 훔쳐가려고 이걸 그랬구나 하고서 이제 방울을 자기 몸에 꽁꽁 묶어놓고 이제는 훔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시녀로 변신해서 또 들어갑니다. 요괴가 옷을 벗고 자는데 방울만은 몸에 묶고 자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는 이제 털을 뽑아서 가득 벼룩과 빈대와 이를 만들어서 방울에 붙여놓습니다. 간지러워서 긁어보니 방울 3개에 벼룩과 이와 빈대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잡아도 끝이 없으니 시녀에게 이걸 줍니다. 이걸 줘서는 좀 이 벌레들 좀 잡아. 그러자 손오공이, 시녀가 손오공이거든요. 손오공이 가짜 방울 3개를 만들어서 이 다 잡았습니다 하고 주고는 자기는 진짜 방울을 가지고 굴 밖으로 나옵니다. 요게 나와. 그래서 이제 방울을 들고 나왔더니 손오공도 똑같은 방울을 들고 있는 거예요. 너 그거 어디서 났니? 그러니까 원래 이 방울은 암컷 방울, 수컷 방울이 있단다. 내가 들고 있는 건 미안합니다. 그때는 남녀 불평등 시대니까 내가 들고 있는 이 방울은 수컷 방울, 네가 들고 있는 방울은 암컷 방울인데 수컷이 말하면 암컷 방울이 듣게 돼 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하고선 요괴가 3개의 방울을 흔드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가짜 방울이니까. 그래서 이제 손오공이 다시 이 진짜 방울을 흔드니까 그야말로 요괴가 타 죽을 시점이 되었어요. 그때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감로수 물을 뿌리면서 이 물과 먼지와 연기를 잠재우고는 이 요괴는 본래 내가 타고 다니던 황금색 원숭이였는데 어느 날 이 나라의 국왕이 죄를 짓는 걸 보고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 공작이 이렇게 날아가는데 공작 새끼를 활로 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치게 했어요. 그 과보로 3년 동안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업보를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근데 업보는 자업자득이잖아요. 근데 이 원숭이가 듣다가 그렇다면 내가 가서 심판관을 해야지. 업보에는 심판관 없거든요. 얘가 이제 업보의 심판관을 자처해서 왕비를 3년 동안 납치해 놓고 요괴 노릇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숭이를, 이 황금 원숭이를 데리고 가면서 이제 이 국왕의 업보를 풀어주는, 이제 이것이 이 이야기의 끝이 됩니다. 몇 가지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였는데 이들이 모인 나라가 회동관이었어요. 함께 모이는 여관입니다. 함께 모이는 여관. 그러니까 다양함을 하나로 녹여내면 안 되지만 저팔계도 있고 깜둥이 같은 사오정도 있고 원숭이 같은 손오공도 있고 신선 같은 삼장법사도 있는, 이렇게 다종다양한 존재들이 모여서 인연의 조합을 이루는 자리, 이게 회동관이었어요. 근데 이 국왕은 자주색과 붉은색을 구별할 정도로 지독한 차별주의에 빠져 있어서 1차적으로 그것이 채증의 원인이 되었다. 그 채증을 치료할 방법은 차별을 없애는 일밖에 없다. 이게 차별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속에 있는 모양에 대한 집착, 이름에 대한 집착을 설사 쏟아내듯이 쏟아내야 된다. 이게 치료의 전말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반야심경의 도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위 요괴가 나타난 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죠. 요괴가 이제 한 일은, 요괴가 요괴인 이유는 소위 인연의 업보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행위를 가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왕이 저지른 업보가 이런 거거든요. 원래 공작새가 부처님을 잡아먹습니다. 공작이 부처님을 아주 쌓아놓은 공작이 있었거든요. 근데 공작이 부처님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공작에게 잡혀먹었는데 나올 곳이 없잖아요. 아무래도 입속으로 나가려니까 더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등을 찢고 나옵니다. 등을 찢고 나서 공작을 죽이려고 하다가 아무리 사나워도 공작을 죽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제 공작을 이게 법문을 하게 돼요. 공작새 속에서 부처님이 나왔어요. 어찌 되었던. 그러니까 공작이 뭐예요? 부처님 엄마예요. 그렇잖아요. 공작의 등에서 부처님이 나왔잖아요. 그럼 공작은 뭐예요? 부처님. 그래서 불교에는 불모공작이라고 불러요. 부처님 엄마 공작이라고. 근데 그 공작새가 이제 원래는 독한 짐승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공작새를 부처님도 해치지 않은 그 공작새를 왜 해쳤겠어요? 또 인종차별이 일어난 거야. 저 공작새는 부처님은 안 죽임으로써 우리가 넘어진 번뇌의 자리에서 번뇌를 안고 일어나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게 부처님인데 이게 공작새를 안고 성불로 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주자국의 왕은 또 나눈 거예요. 저 공작새 저건 나쁜 놈. 그렇게 나누었기 때문에 화를 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화를 쏘았기 때문에 그 업보로 이제 3년 동안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있어야 되는 그런 이제 업보를 받았다는 거죠. 업보는 자업자득이라서 어떻게 해도 남이 대신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없앨 수도 없고, 또 누가 심판해 줄 수도 없다. 그냥 너 나쁜 일 했으니 내가 심판하겠다. 이런 것은 사회 법에도 없고 불법에도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나요? 불교 공부하다 보면 수시로 남을 내가 공부한 그 기준으로 재판합니다. 재판해. 아까도 제가 탑돌이 이쪽으로 돌면 무슨 의미, 이쪽으로 돌면 무슨 의미잖아요. 그런데 가보십시오. 가서 돌다 보면 꼭 거꾸로 도는 사람이 있으면 가면서 관세음보살을 할 순간에 욕합니다. 저거 왜 거꾸로 돌고 있어? 뭐예요? 재판관 하고 있습니다. 재판관 하고 있습니다. 절하는데 사뿐사뿐 좀 하지. 쿵쿵 저 무슨 절을 저렇게 해? 저것도 재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배운 요만큼의 무엇을 가지고 재판의 자료로 삼지. 그건 그 사람이 할 거거든. 그 사람이 자기가 이 지은 업을 자기가 선악의 무엇이든 받을 거라고요. 내가 낄 자리는 없는 겁니다.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저 사람이 나쁜 것도 내 잘못. 내가 나쁜 것도 내 잘못. 이게 우리 불교 공부의 핵심인데 내 잘못은 절대 인식하지 못하고 남의 잘못에 끝없이 심판관, 재판관 노릇을 하는 일, 이게 공작새 새끼를 좀 다치겠다고 내가 나서서 네 안에 내가 3년 동안 훔쳐다 놓게 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일반 불자들이 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것이 이제 이 주자국의 이야기가 됩니다. 재미있죠. 아니 이게 재미있는 겁니다. 공자는 자주색은 싫다. 빨간색이 옳다. 그러니까 공자의 철학은 뭐예요? 분명한 옳음으로 분명한 틀림을 징치합니다. 우리는 틀린 것을 틀리다고 아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입으로 4가지 죄를 짓고 몸으로 3가지 죄를 짓고 뜻으로 3가지 죄를 지어서 10가지 악을 짓습니다. 이게 우리 본능이에요. 근데 이 악을 짓지 않는 것이 10가지 선이거든. 10가지 선이 따로 있지 않고요. 근데 공자는 10가지 선으로 10가지 악을 징치합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는 중용이라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중도라는 것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 우리가 출발하는 자리가 얼마나 본질적이고 그리고 깊은 심층에서 시작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앞 얘기에서 자주색을 싫어하는 공자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자주색과 붉은색을 나누기 시작하면 번뇌의 채증에 걸려서 우리 속에 진리가 못 들어간다 하는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거죠. 오늘 주마간산이지만 2 얘기했습니다. 2 얘기가 아니라 3 얘기했네. 거미소녀, 또 뭐였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미소녀, 이슬왕자, 바람소녀. 이렇게 기억해 놓고 나면 이게 우리 번뇌의 어떤 정체를 표현하는 핵심이었다. 3 얘기 오늘 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께 합장일배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